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차별금지법,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으로 우리 종교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7년 정부안으로 첫 발의를 시작한 이후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난 25일 드디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오신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작혜호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지난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네요.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그 법사위 소위에서 열린 공청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청회는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법사위에서 처음 이제 그 국회 안에 법사위에서 열렸던 공청회라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뜻을 받아들여서 2003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고요. 그때로부터 따지자면 거의 20년,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이제 그 2007년에 그 처음 차별금지법 법안을 얘기했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2008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 발의됐던 그 차별금지법으로부터는 거의 이제 횟수로 15년 정도 흘렀고요. 그렇게 이제 20년에서 15년 정도 흐르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인권단체들이 요청했던 그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이제 법사위 안에서 네. 그 공청회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곳의 의원들이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야 의원들이 고루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현재 이제 2022년 그 4월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그 시민사회 또 인권단체 네트워크에 한 168개 단체가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단체가 지난 그 몇 년간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이제 함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답변을 보여주었던 데가 국민의힘이고요. 현재 이제 정부 여당이 되었죠. 국민의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보수정당 중에서도 보통 이제 그 종교계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를 굉장히 긴밀하게 대변을 하거나, 또는 이제 특히 이제 경제계의 목소리를 굉장히 이제 일관되게 대변하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도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그 전후에 그 보수 개신교 단체와 함께 반대하는声明을 낸다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과잉 그 입법이다라는 형태의 목소리를 계속 일관되게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잘 이야기될수록 만드는 것, 즉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특히 이제 어떤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는 그런 정치 행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틀 뒤가 이제 선거여서 다소 좀 정치적으로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꼭 그 정당이 추구하는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자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참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날 공청회에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셔서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까? 일단 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민주당 그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안에 있는 이제 그 일소위에서 연 거고요. 그 일소위 소위원장은 그 민주당 의원이라서 박주민 의원이라서 이제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법사위 그 일소위 위원 한 4분 정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장혜원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첫 번째로 그 차별금지법을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한 의원이고, 또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의원이고요. 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도 함께 하셨고요. 이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기 위해서 일단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가 진술인으로 이번에는 찬성 측 진술인만 선택이 됐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반대 측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네. 국민의힘 자체가 그 자리에 오지 않음을 통해서 사실은 반대 측 진술인들은 선정 자체가 안 됐죠. 아하. 그 세 분으로 이제 홍성수 그 숙명여대 그 이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차병지법 재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도한, 이제 인권 변호사 우리 그 조혜인 변호사님이 이제 함께 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찬성 측 진술인으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고루 나눠져야 더 건강하게 이 법 제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 반쪽 공청회라는 말이 또 그래서 나온 거군요. 자, 어쨌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통해서도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좀 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번 법사위 그 일소위 공청회도 저희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 이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이 법사위 공청회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대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법사위 공청회, 소위 공청회라도 열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굉장히 어떤 우유부단한 또는 이것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태도들을 저희가 계속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러 그 국민의 의견을 사실 좀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22년 2월에 한국 그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소에서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42.4% 정도 되는, 보통 우리가 그 개신교라고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종교 집단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42.4%가 찬성 의견을 내죠. 반대 의견이 31.5%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가장 최근에 5월에 있었던 그 인권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67.2% 정도가 찬성을 했고, 또 2021년 5월 9일에 있었던 한국갤럽 연구조사에서는 57%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반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찬반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그 찬반의 의견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얘기할 단계는 이미 됐다라는 것들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절반 이상부터 3분의 2 이상까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제 개신교계 전체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는 42%가 찬성, 32%가 반대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개신교 안에서 더 많다는 것인데요. 자, 네, 그렇다면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이제 개신교 1000명으로 대상을 했을 때 이제 40.4%가 찬성했다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을 얘기할 때 보수 개신교를 많이 거론을 하죠.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종교계의 약간 특이적인 어떤 구성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계는 현재 50대에서 70대 중년 남성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네. 그런 기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전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성별,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대표해서 낸다기보다 그분들의 의견이 약간 과잉대표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 보수개신교에서 이제 반대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면, 특정 성별 그러니까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표현의 자유를 광의해서 억압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이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성소유자 독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됐거나 또는 평등법이 그 작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보면 이 전후에 있어서 이 성소유자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느냐? 실제로 많아집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전염, 감염 뭐 이런 형태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와 이 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춰져 있던 자신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표현의 자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는 보통 이미 이 차별금지법도 이건 기본적인 형법이 아니에요. 기본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벌적인 걸로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지나치게 광의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보통 고용이나 재화라든지 고용, 재활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이라는 이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아주 공공성이 강한 네 가지 사회 영역에 대해서만 규율하거나 이제 기본법으로 입법 취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종교기관이나 종교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보수에 계신 분들,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 어떤 이런 공청회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참 아쉽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 여론이나 이제 종교계의 어떤 여론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공청회에서 느끼신 이 국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회 내에서 몇몇 권인숙 의원이라든지 이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장혜연 의원이나 이렇게 이제 그 법 제정에 적극적인 위원들이 당연히 계시죠. 근데 아쉬운 것들은 민주당 지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보실 때가 많고요. 네. 그날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법사위 위원분들의 질문들 가운데서 느껴졌던 것들은 하나는 이분들이 법 제정의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동의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인용하시는 여러 가지 반대의 이유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논쟁점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종교인들끼리 논쟁하면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정치인분들이 그것을 정치적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힘을 실어주거나 얘기를 들어주는 순간에 이미 그것들은 정치적 쟁점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늘 정치인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논쟁, 종교적인 교리나 쟁점은 종교인들한테 맡겨주셔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입법을 하셔라. 네. 저희는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네.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 종교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종교적인 얘기들은 종교인들한테 맡겨주시고 정치인들은 그냥 정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입법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에서 찬반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법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모습, 그래도 사회적 합의라는 것, 투사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소수 종교인의 어떤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좀 정치인으로서 좀 결단을 해달라라는 말씀 우리 정치인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청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의견들을 더 많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 저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이제 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들 많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20년,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따지자면 20년이고 그걸 보지 않더라도 거의 한 15년 이상 사실은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고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법인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거의 15년의
최소 15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친 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 공청회라는 어떤 그런 특정 과정을 이미 넘어서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부 여당이 된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을 끌고 가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이제는 입법의 그 절차를 갖다가 빠르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찬반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가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를 그냥 딱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먼저 저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종교기관과 종교인들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해서 자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기관과 종교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 그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때에 어떤 시혜적인 태도나 또는 안전하지 않은 형태의 그런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기관이 제대로 된 종교기관이라면 그 안에 수많은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법, 또 그분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필요한 법이고 두 번째로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한 그런 사회이냐, 그 좋은 사회이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 보통 저희 몸을 비유하자면 가장 아픈 곳으로 제가 온 신경이 간다고 하잖아요. 가장 아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할 때에 그 사회는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법이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왜냐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저한테도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 모두 한편으로 보면 소수자이고 또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법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작혜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